양철북 퀸터그라스 대서양 여시에서 혹은 벙커는 콘크리트를 버릴 수 없다. 570페이지 매장. 나는 이제까지 여러분을 이미 여러 번 마지못해 묘지로 안내했으며 또 어디에선가 매장은 언제나 다른 매장을 생각나게 한다고도 말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슈무의 매장에 대해서도 매장 중에 오스카가 회상한 일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않겠다. 슈무는 정해진 대로 별다른 이상 없이 땅속에 묻혔다. 다만 딱 하나 말해둘 게 있다. 미망인이 병원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묘지에서는 모두가 비교적 마음 가볍게 행동한 탓도 있어 매장이 끝나자 되슈 박사라고 자칭하는 신사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되슈 박사는 음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음악사무소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되슈 박사는 이전에 양파켈레의 손님이었다고 다시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그를 본 기억이 없었으나 내가 슈무의 손님들을 혀가 돌지 않는 행복한 젖먹이로 만들었을 때 그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그가 들어놓은 바로는 자신도 내 양철북의 영향 아래 행복한 어린 시절로 돌아갔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나와 그의 표현에 따르면 나의 기묘한 솜씨를 널리 선전해서 상품화하기를 원했다. 그는 나와 계약을 맺는다는 엄청난 일의 정권을 위임받은 상태였다. 바로 계약서에 서명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뒤젤도르프에서는 자버 빌렘으로 통하는 슈거레오가 흰 장갑을 끼고서 조문객들을 기다리던 그 화장터 앞에서 되슈 박사는 종이 쪽지 한 장을 꺼냈다. 그것에 따르면 막대한 돈을 계약금으로 받는 대신 나는 푹 치는 오스카로서 대극장의 2천 내지 3천의 청중을 앞에 놓고 무대에서 단독 공연할 의무를 져야 했다. 내가 서명하기를 망설이자 되슈는 크게 실망하는 눈치였다. 나는 슈무의 죽음을 핑계삼아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슈무가 살아있을 때 그와 매우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아직 묘지에 있으면서 곧바로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잘 생각해 보겠다. 혹시 잠깐 여행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 후에 당신을 찾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고용계약서에 서명하겠노라고. 나는 묘지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되슈 박사가 자기 차를 세워놓은 묘지 밖 앞들에서 점잖게 봉두 속에 계약금을 넣어 자기 명함과 함께 내밀었을 때 오스카는 자신의 불안정한 재정 상태를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서 나는 여행을 했다. 같이 다닐 사람도 구했다. 사실 난 클레프와 함께 여행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클레프는 입원 중이었으며 늑골이 4개나 부러졌기 때문에 제대로 웃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마리아를 길동무로 삼으면 그것도 괜찮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아직 여름방학이었으므로 쿠르트도 함께 데리고 갈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그네의 고용주 슈텐첼과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고 슈텐첼은 쿠르트로부터 슈텐첼 아빠라 불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화가 랑케스와 함께 여행을 했다. 아시다시피 전쟁 때 상병이었으며 지금은 이따금 뮤즈올라의 약혼자가 된 그 랑케스 말이다. 나는 계약금과 저금 통장을 호주머니에 넣고 슈타르트 거리에는 화가 랑케스의 아틀리에를 방문했다. 이전에 작업 동료인 울라를 만나고 싶었다. 뮤즈와 함께 여행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울라는
화가와 함께 있었다. 그네가 출입구에서 내게 들어놓은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2주일 전에 약혼을 했다. 한스 크라케스와는 더 이상 순조롭지 못해서 또 파혼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고는 크라케스를 아느냐고 물었다. 오스카는 얼마 전까지 울라의 약혼자였던 사람을 몰랐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인심 좋은 여행 제안을 한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끼어든 화가 랑켓은 울라가 승낙을 하기 전에 재빨리 자신이 오스카의 길동무가 되겠다고 나서면서 이 다리가 긴 뮤즈에게 손찌검을 했다. 그네가 집을 지키기 싫다며 울었기 때문이다. 왜 오스카는 저항하지 않았던가? 뮤즈와 함께 여행하고 싶으면서도 왜 뮤즈 편을 들지 않았던가? 늘씬하게 키가 크고 엷은 솜털이 난 울라와 나란히 여행하는 모습을 나는 얼마나 아름답게 마음속에 그렸던가. 그러나 나는 뮤즈와 너무나 가까이 지내는 공동생활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뮤즈와는 거리를 두고 접촉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타일렀다. 안 그러면 모처럼의 뮤즈와의 키스도 평범한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차라리 뮤즈가 키스를 하려는 순간 두들겨 패는 화가 랑켓스와 함께 여행하기로 하자고. 여행 목적지에 대해서는 별로 의논하지도 않았다. 노르망디에 가기로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랑카 카브르 사이의 벙커를 찾아가기로 했다. 왜냐하면 우리 두 사람은 전쟁 중에 그곳에서 알게 되었으니까. 비자를 받을 때 다소 귀찮았으나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랑케스는 구두쇠였다. 질 나쁜 화포 위에 싸구려 이거나 빌린 물감을 칠할 때는 굉장히 해프지만 집회나 동전에 대해서는 지독히 알뜰살뜰했다. 그는 한 번도 스스로 담배를 산 적이 없으면서도 끊임없이 담배를 피웠다. 그의 인색함이 계획적인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보자. 그는 누구에게 담배를 한 대 얻으면 곧 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10페니히 동전을 하나 꺼내 잠시 바람을 쐰 다음 그것을 오른쪽 호주머니에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하루 동안 상당한 동전이 이동한다. 그는 되도록 열심히 담배를 피우며 어느 날 기분이 좋을 때 나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나는 날마다 어림잡아 2마르크어치 담배를 피우고 있다네. 랑케스는 1년 전쯤에 베르슈텐에 있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을 샀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가까운 사람들이나 먼 친구의 담배로 산 것, 아니 차라리 얻어가진 것이다. 랑케스와 오스카는 노르망디로 여행을 했다. 우리는 급행열차를 탔다. 랑케스는 차라리 히치하이크라도 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돈을 내고 권유하는 데는 그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캉에서 카브루까지는 버스를 탔다. 퍼플러 가로수길을 달렸다. 가로수 저편에는 울타리를 친 목장이 펼쳐져 있고 갈색과 흰색으로 얼룩진 솥대가 있어 밀크 초콜릿 광고에 나오는 풍경처럼 보였다. 물론 광고지에 그릴 때는 전쟁의 참화 같은 것은 생략하게 마련이지만 로스피타를 잃어버린 바방촌을 포함해서 어느 마을이든 전쟁의 흔적이 또렷이 남아있어 보기에도 참혹했다. 카브르에서 우리는 해안을 따라서 오른강의 어귀를 향해서 걸었다. 비는 내리지 않았다. 를 옴의 하류에 닿았을 때 랑케스가 말했다. 자, 집에 돌아왔네. 담배 한 대 주게. 그는 동전을 호주머니에서 호주머니로 옮기면서 언제나 앞으로 내밀고 있는 이리무리로 모래언덕 속에 그대로 있는 무수한 번거 중 하나를 가리켰다. 그는 팔을 뻗어
자신의 배낭과 야외용 이젤과 화판용 집게 한 다스를 왼손으로 쥐고 남은 오른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는 그 콘크리트를 향해서 끌고 갔다. 오스카의 짐은 작은 여행용 가방과 북이 전부였다. 우리는 벙커 도라 7호 안에 들어갔다. 바람에 밀려온 모래를 쓸어냈고 이곳을 미래장소로 사용했던 연인들의 불쾌한 추억을 정리했으며 상자와 침낭을 이용하여 겨우 지낼 만한 곳을 마련했다. 그런데 대서양 해안에 머문 지 사흘째 된 날, 랑케스가 아주 통통한 대구 한 마리를 해안에서 가지고 왔다. 어부가 그에게 줬다는 것이다. 그가 보트를 그려주었더니 담례로 대구를 억지로 떠맡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 벙커를 여전히 도라 7호라고 불렀기 때문에 오스카가 생선 내장을 빼내면서 도르테아 간호사를 생각한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 물고기 간장과 이리가 오스카의 두 손에 넘쳤다. 이리 물고기 수컷 뱃속에 있는 정액 덩어리를 보고 이리라구나. 나는 햇볕을 쬐면서 비늘을 벗겼는데 랑케스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단숨에 수채화를 완성했다. 우리는 바람을 피해서 벙커 뒤에 앉아 있었다. 8월의 태양이 콘크리트 지붕 위에 물구나무를 서고 있었다. 나는 물고기에다 마늘 쪽을 끼워 넣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이리와 간장 등 내장이 차있던 곳에 나는 양파와 치즈와 백리향을 집어넣었다. 이리나 간장도 버리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레몬을 끼워 억지로 벌려놓은 고기 입에다 그 두 가지 음식을 집어넣었다. 랑케스는 주위를 뒤지고 다녔는데 도라 4호, 3호 그리고 더 먼 곳의 벙커까지 점령하더니 그 안으로 사라졌다. 그는 판자 조각이라든지 꽤 큰 판지를 가지고 돌아왔다. 판지는 그림 그리는데 이용하기로 했으며 판자 조각은 불태웠다. 이런 불을 온종일 끄트리지 않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해변에는 2걸음 정도의 간격으로 파도에 밀려온 제목이 셔틀처럼 말라 꽂혀서 변덕스러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랑케스가 빈 별장에서 뜯은 발코니 철제 격자의 일부를 나는 활활 타는 숯불 위에 걸쳐 놓았다. 올리브유를 물고 제 격자의 일부를 올리브유를 물고기에 바른 뒤 그것을 똑같이 기름칠한 뜨거운 석쇠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지글거리고 있는 대구 위에 레몬을 짜서 뿌리고 천천히 알맞게 굽기 시작했다. 뭐니